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비유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파병이 몰고 온 파장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러시아로부터 보급품을 지급받는 북한군의 모습이 우크라이나의 SNS를 통해 공개되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제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사안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전사자와 부상자를 모두 합하여 3,8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그보다 더 처참했던 제2차 세계대전은 당시 전 세계 인구의 3% 정도가 희생된 5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처럼 두 번의 세계대전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인류 역사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참극이었는데 북한이란 존재가 제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게 만들 정도로 국제사회의 평화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에게 진격로를 제공한 벨라루스조차도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피해왔으며 이란 등의 국가도 암암리에 무기를 주고받았을지언정 병력을 지원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들을 뛰어넘은 도발 수위와 함께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할 파병까지 손을 대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로 군사를 파병했다는 것은 한국이 용인할 수 있는 최후의 선마저 넘은 사건으로 이제는 한국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등의 첨단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것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살상 무기 지원 기준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게 다수의 군병력을 파병한 이상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받을 것이 유력해진 상황이며 한국도 더 이상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는데요. 병력까지 빚진 푸틴이 북한에게 다량의 군사 기술을 넘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싼 새로운 소식들과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려했던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정보기관에서 추정한 파병 규모는 약 12,000명 수준으로 4단 이상의 병력 규모가 러시아로 들어간 상황이며 이 정도 규모의 병력이라면 파병이 아니라 정식 참전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은데요.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북한군의 움직임을 파병이 아닌 참전으로 지칭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으로부터 병력을 지원받은 러시아는 역으로 우크라이나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언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파병된 북한군이 돈바스 지역이나 쿠르스크 등 격전지에 투입될 확률이 높아 90%의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등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제1차 세계대전 등에서 사용한 돌격대 전술을 통해 큰 인명피해를 감수한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있는데 북한군이 이러한 돌격대로 이용당하게 되면 그만큼 피해가 막심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전투부대가 파병된 이상 전선으로 투입될 것은 자명하지만 과연 러시아가 북한군의 목숨까지 신경 쓸지는 의문입니다. 분명 러시아는 파병된 북한군을 단순히 고기방패 같은 총알바디로 이용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파병된 북한군이 다수의 사상자를 내고 괴멸한다면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정예군으로 선발했을 북한군 전력에 손실이 발생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그들에게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국제사회의 안보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낙관은 금물인 상황입니다. 어차피 김정은에게 북한군 병사들의 목숨은 그다지 의미 없는 소모품에 불과하며 병력을 빚진 러시아로부터 방공무기, 전투기 등을 요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하지 못하도록 제압할 방안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도 병력을 파병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군 관계자들이 폴란드 등의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에서 전운을 분석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실효성 높은 대응책을 도출하겠다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군병력을 교전지역으로 파병하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정부와 군 당국이 다각도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이 북한의 파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55mm 포탄 지원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55mm 포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만큼 한국이 추가적으로 155mm 포탄을 지원하면 전장에 배치된 북한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북한의 추가 파병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포병 포탄의 공급 부족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특히 나토의 포탄 생산 능력이 예상보다 뒤떨어지자 한국에게 155mm 포탄 공급을 요청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전쟁 초기부터 적지 않았는데요. 누가 얼마나 더 빠르게 포탄 수량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포탄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돕고 파병된 북한군을 제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K9 자주포의 수출 대박으로 인해 한국도 포탄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 거세지는 만큼 폴란드, 핀란드 등 한국에 K9 자주포를 도입한 국가들도 포탄의 비축 물량을 크게 늘리고 싶어 하는데 이로 인해 대한민국도 우리 군이 사용해야 할 포탄과 수출용 포탄에 더해 우크라이나 지원 물량까지 소화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전쟁 개입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155mm 포탄 지원이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카드가 된다면 수출 물량과 지원 물량을 조절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은 다수의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상황에 맞게 납기 일자를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한국군이 사용해야 할 물량 중 일부를 수입국에 먼저 보내주는 등 생산 능력과 더불어 납기일 조정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155mm 포탄 생산에 있어서도 유연한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155mm 포탄 지원 다음으로 북한의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 언급되는 방안은 고강도의 대북 무력 시위입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비원비 폭격기를 북방 한계선 150km 지점까지 북상시켜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는데 이처럼 강력한 전략 자산을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파병 의지를 눌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 현무5를 비롯하여 북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을 대거 공개하였으며 4단급 이상의 병력이 해외로 나가 있는 북한의 상황에서도 휴전선 일대로 한국군의 타격 수단이 집결하는 것은 분명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각종 현무 시리즈 이외에도 F-35 스텔스기와 KT-즘, 타우러스 등의 전략 자산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무력 수단을 과시하고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를 활용한다면 북한의 파병 의지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파병이 한국에게 가져다준 전략적 이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북한의 이번 파병을 두고 한국이 보유한 감시 자산의 뛰어난 성능이 검증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운용하고 있는 사레이더가 북한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국정원은 3장의 위성 사진을 제시했는데 이 중에서 북한 병력을 수송하는 러시아 함정 활동을 한국의 정찰 위성이 포착하였습니다. 사레이더는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발사한 뒤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하여 영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지상을 감시하는데 적외선 방식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과 달리 기상 조건과 주야 간의 관계없이 언제든 적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자광학 및 적외선 촬영 방식을 사용하는 EO-IR 레이더와 사레이더를 함께 운용하고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포착해낸 이번 감시를 통해 한국의 정찰 역량이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한국은 올해 11월에 3호 위성의 발사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5호 위성까지 연달아 정찰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사레이더의 효용성이 검증되었다는 것은 향후 한국이 정찰 감시 자산을 더욱 확보하는 데 힘이 되어줄 전망입니다. 러시아를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는 북한의 만행은 포탄과 미사일 지원을 넘어 병력까지 파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북러 밀착 과정에서 예상되었던 지원부대가 아니라 특수부대 등이 파병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이 틀림없는데요.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을 지속해서 감시할 수 있는 뛰어난 정찰 역량을 가졌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여전히 한국의 155mm 포탄 생산 능력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여 북러 밀착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340만 발의 포탄을 보유한 105mm 자주포 풍익도 존재하여
언제든 살상 무기 지원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북한의 군사적 야욕을 저지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과감한 결단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16일 동해 경의선 폭파 이후 영상입니다. 북한은 미군 측의 전화 통지문을 통해 공사의 다수의 인원과 중장비가 투입될 것이며 폭파도 예정돼 있으니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만행은 정확히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시켰던 행태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전례 없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시설 파괴가 아니라 남한과의 모든 대화를 단절하겠다는 북한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남한 정부의 합의 불이행을 비난하며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내부 결속용 퍼포먼스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당시 김여정 부부장은 이 사건을 통해 권력의 중심에 서며 대남 강경책을 주도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사실 당시의 폭파 사건을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물리적 충돌 없이도 남한의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제든지 도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개념 없는 깡패라고 인정한 것인데요. 이러한 폭파 사건으로 인해 북한이 단순한 협박을 넘어 한반도 전체를 긴장 상태로 몰아가려는 전략적 의도였으며 이는 남북관계에 심각한 충돌 가능성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이번 도로 폭파 사건이 단순한 무력 행위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강력한 경고이자 도발로 이해해야 합니다. 더 쉽게 풀이하자면 남북 평화의 상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며 북한은 남한과 국제사회에 자신들이 언제든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북한은 갑자기 왜 이런 억지스런 행동을 했을까요? 현재 북한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위태로움으로 인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내부 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김정은 정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먼저 경제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가 주요 원인인데요. 이 제재로 인해 북한은 석탄, 철광석 등 주요 자원의 수출입이 크게 제한되었고 국경 봉쇄로 중국과의 무역이 급감하면서 식량과 생필품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자국민들의 내부 불만이 팽배해졌습니다. 또한 외교적으로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졌고 동맹인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명성을 잃으면서 북한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큰형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해 제 몸도 못 가누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현재의 북한은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외부 지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풀 열쇠를 쥔 나라인 대한민국과 협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무력 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비대칭 전력에 의존한 도발 전략을 구사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압박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이번 폭파 사건으로 자신들의 건재함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빨리 올리겠다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결속 약화인데요.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군부와 고위 엘리트 사이에서도 불안정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지속적인 대외 도발과 내부 통제를 통해 체제 결속을 꾀하고 있지만 경제난 해결에 실패하면서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준비된 영상을 잠시 보실까요? 파란색의 표지판에는 여기서부터 개성시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곳이 경의선 남북연결도로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하지만 몇 초 뒤 순식간에 뿌연 연기로 가득해지면서 폭발구름이 화면을 가득 메웁니다. 다시 영상을 조금 앞으로 돌리면 표지판 위편에 북한 측의 카메라맨 여럿과 또 이를 지켜보는 다수의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북한이 내부 결속용으로 자국민들에게 홍보하겠다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폭파가 단순히 남북 간 주요 교통망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치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는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라 유사시 우리 국군의 군사적 물자 수송의 핵심 경로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빠른 병력 이동은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인데 이번 파괴 행위는 남한의 작전 능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기습적으로 도발할 경우 한국군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우리가 K2 같은 전차를 앞세워 북진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휴전선 인근의 비무장지대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의 상징적 지역으로 이곳에 매설된 지뢰는 남한과 북한 양측의 침투 방지와 방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보면 남북한 모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며 대략 수백만 개의 지뢰를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에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와 인접지역에 매설된 지뢰만 약 200만 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남한의 경우만 따지더라도 약 120만 개의 대인지뢰와 대전차 지뢰가 DMZ와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것으로 보고되며 그중 대부분이 대인지뢰입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경우도 약 100만 개 이상의 지뢰를 DMZ와 접경지역에 매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군과 민간인들이 이 지뢰로 인해 수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군 병력은 정기적으로 지뢰 탐지 및 제거 훈련을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2000년대 이후만 DMZ 인근에서 약 500명의 지뢰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며 그중 다수는 부상 혹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DMZ의 모든 지뢰를 제거하는데 수십 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규모 예산과 엄청난 인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비상시 우리가 진군할 수 있는 비단기를 북한이 폭파함으로써 우리 군의 진군 속도를 늦추겠다는 속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래식 전력을 기동할 수 있는 도로를 파괴했다는 것은 북한이 자신들의 비대칭 전력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무언의 심리적 압박으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동해선과 경의선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적 인프라였으며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되는 통로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파로 북한이 이 모든 것을 날려버렸습니다. 이 구간을 복구하는 데만 수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복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향후 남북경제협력 재개에 미치는 타격은 엄청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적 피해는 이미 수치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실례로 지난 2018년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복원에만 약 8천억 원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몰지각한 만행으로 쓸데없이 복구 비용에만 막대한 비용이 또 들어가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번 도발로 인해 북한이 남한과의 협력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동해선과 경의선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는데 북한은 이를 폭파함으로써 대화 자체를 부정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대한민국에 보낸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김정은 체제는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극단적인 도발을 선택했고 이는 북한의 전통적인 비대칭 전략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방어체계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파괴된 인프라의 복구뿐만 아니라 향후 이런 도발을 방어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가 시급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의 대처가 어떠할지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이번 도발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중요한 사건으로 발전한 만큼 우리 국군은 현재 이를 대비해 다양한 대응 전략을 대중들에게 전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병력 배치가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군은 약 50만 명의 현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중 약 15만 명이 남북 접경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중요하다는 뜻이며 비상사태 시 적과의 대치가
가장 격렬한 곳이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우리 군은 현재 정찰 및 감시 체계를 풀가동시켜 북한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찰 위성과 무인기 그리고 2737 조기 경보 통제기를 통해 북한의 군사 활동을 24시간 감시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밀 타격 무기의 실사격 훈련을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지난 8일 군 당국은 삼축 체계 핵심 전략 자산인 타우러스 미사일 실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실사격 훈련은 7년여 만에 재개한 것입니다. 실사격을 통해 우리 공군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7년 만에 재개한 타우러스의 실사격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12일 한반도 전쟁 경고 영상입니다. 북한의 김씨 정권은 오랜 세월 전쟁 준비를 하며 한반도 내에서의 야망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대화된 군사력과 국제적 동맹 구조를 감안할 때 북한의 침략 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이 갖춘 강력한 방어 체제와 국제사회의 지원은 북한이 한반도를 침략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좌절시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첨단 무기 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KF-21을 비롯하여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다양한 구축함 등의 최첨단 무기들은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김정은이 핵보다도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벙커버스터로 사용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5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한 사례만 봐도 지리한 소모전보다는 적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쟁 수행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평양 지하철을 300m 깊이의 땅굴에 연결하거나 김정은 전용의 벙커와 은닉도로 지하 통로를 북한 곳곳에 건설해놨다고 북한에서 탈출한 고위공직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스라엘에 의해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제거된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보면 사망 원인은 둔기외상이지만 시신이 멀쩡한 거로 보아 폭압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스랄라를 제거하는 데 사용한 폭탄이 약 100여 개였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2021년부터 현무5를 생산해왔고 한 해 약 20여 개 생산 가능하다고 하니 곧 대한민국도 이러한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현재 그보다 더 높은 파괴력의 현무6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반해 북한의 군사력은 여전히 20세기 중반의 구식 무기들 뿐이며 방공망 자체도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북한은 T-55, T-62 전차, 미그-21 전투기 등 구소련 시절의 무기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지보수와 자원 부족으로 군사적 대응 능력이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후술하겠지만 핵무기는 북한이 의존하는 핵심 카드이지만 이는 실질적인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는 별개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일본, 나토 등과의 긴밀한 군사동맹을 통해 더욱 견고한 방어망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의 해구상과 첨단 방공 시스템은 한국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이 전면전을 시도할 경우 승산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반면 북한은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와의 제한된 관계만으로 군사적 지지를 얻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지지자이자 동맹이었지만 이 지위를 러시아에 빼앗겼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올해 맺은 북러 조약의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북한이 러시아를 유일한 동맹으로 지칭한 사실이 알려지며 중국과 불편한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서로를 배신자로 부르며 증오심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 시 제 코가 석자인 러시아가 북한을 지켜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자립적인 방어 전략을 유지하기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경제력에서도 북한은 한국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방위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했기에 현재는 신흥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북한은 경제적 제재와 고립으로 인해 군사력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 기반이 없는 북한의 군사적 도전은 결국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GDP가 북한보다 수십 배 높은 한국은 방위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첨단 전자전 기술과 정보전 역량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 제재와 고립 속에서 군사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결국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약 북한이 침략 시도를 한다 해도 한국이 갖춘 정보전과 전술적 우위에 의해 좌절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주요 정보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는 정보 자원의 질과 양에서 북한을 압도합니다. 또한 한국군은 미군과의 정보 공유 협정에 따라 매우 수준 높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이나 일부 제한된 국가와의 협력 외에는 이러한 첩보 네트워크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군사훈련과 국제적 정보 공유를 통해 첩보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있는데 북한의 스파이나 간첩이라 해봐야 각국에 파견된 외교관 수준으로 정보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북한은 사이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이를 막을 사이버 방어 체계와 더불어 사이버 전력의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응하는 반면 북한은 제한된 기술적 자원과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효율적인 방어와 대응이 어렵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과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한 최첨단 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으키는 위협은 초기에 탐지되어 빠르게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 국가정보연구소는 남침이 가능한 두 개의 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직접 병력을 상륙시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상륙작전을 감행할 경우 한국은 즉각적으로 공군과 해군을 동원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F-35 전투기와 최신 구축함들이 즉시 북한의 함정을 제압하고 해병대는 신속하게 상륙하여 북한군의 전진을 차단할 것이며 곧바로 반격에 나설 수 있습니다. 가령 F-35 전투기는 5세대 스텔스 기술을 채택해 적의 방공 레이더에 쉽게 탐지되지 않는데요. 북한의 방공 시스템은 주로 구소련 시대 기술에 기반한 구식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스텔스 기술을 갖춘 F-35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북한의 방공망이란 게 사실은 주로 SA-2, SA-3, SA-5, SA-17 같은 구식 방공 미사일 시스템뿐이라 최신 전투기인 F-35와 KF-21을 막기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전술핵의 위협이지만 이 역시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뿐인데요. 한국과 미국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핵무기 사용 즉시 김씨 정권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기관인 스팀슨 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의 상황을 보면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의 결과를 예측해보면 김정은이 이러한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보유를 선언하고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등 이상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 할 수 있는데요. 매닝 연구원은 실제로 이 같은 전쟁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때 벌어질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반면 NIC 출신 마커스 갈러스카스 연구원은 대만과 한반도의 동시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북한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을 노려 남침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의 군사력을 대만에 집중하는 틈을 노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대만과 한국을 각각 침공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모두 가능성에서 나온 것일 뿐 종합해보면 김정은 정권의 침략 야망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헛된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의 피해 역시 엄청나기에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현대화된 군사력과 강력한 국제적 연대 속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김정은이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한다면 북한의 침략 야망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망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